죽어 이년아! 죽으라고! 교관의 고함과 함께한 여성의 머리가 얼음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2018년 3월 입소 첫날, 훈련소장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너희 중 절반은 여기서 못 나간다. 탈락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마라. 평양 외곽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북한 정찰 총국 비밀훈련소. 20명의 젊은 여성들이 3년간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았고 그중 5명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등으로 살아남은 한 여성은 태국 방콕에서 자신이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받고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공작원 훈련소에서 그날까지 그녀가 겪은 모든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표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소 첫날 훈련소장이 말했습니다. 너희 20명 중 절반은 여기서 못 나간다. 그리고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평양 외곽 산속에 있는 비밀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직 사범대학 영어과를 막 졸업한 22살의 나이였고 할아버지가 항일빨치산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정찰 총국 해외 공작원으로 선발된 참이었어요. 선발 과정은 석 달간 이어졌는데 신체 검사는 기본이고 집안의 3대까지 조사받았으며 제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했습니다. 사상 검증도 받았고 외국어 실력 평가와 체력 테스트도 통과해야 했어요. 최종 통보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라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니는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저 영광스러웠습니다.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어떤 곳에 온 건지 깨달았습니다. 높은 철조망, 삼엄한 경비, 그리고 건물 입구에 서 있던 여자 교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들어와라는 한마디와 함께 저희는 안으로 인도됐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3년을 보내게 됩니다. 훈련소에는 저를 포함해 20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모두 20에서 25 사이였고 평양 출신의 외국어를 전공했으며 미모와 지적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엄선된 인재들이었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날 강당에 모였을 때 교관 몇 명이 앞에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젊은 여성 보조교관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전 우수 졸업생 출신인 한수진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말없이 뒤에 서 계셨고 훈련소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의 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철이 되어야 한다. 약한 자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너희 20명 중 절반은 여기서 못 나간다. 탈락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하지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3명과 정리정돈을 마치고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체조와 가벼운 구보를 했어요. 가벼운이라고 했지만 사실 5km를 달리는 거였고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저는 첫날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두 헐떡이며 겨우 완주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정신교양 시간이 있었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 역사, 제국주의 미국의 만행, 남조선 괴뢰 정권의 실체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기초 체력 훈련인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같은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강도가 세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밤 침대에 쓰러지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강도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구보 거리가 5km에서 7km로 늘어났고 체력 훈련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했어요. 오후에는 격투기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주교관이 태권도 기본 동작을 가르쳤고 매일 발차기와 주먹질을 수백 번씩 반복했습니다. 가끔 보조교관들이 시범을 보였는데 한수진 보조교관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구보는 10km로 늘어났고 무게를 단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훈련이 추가됐어요. 처음에는 5kg 배낭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마다 무게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15kg까지 메게 됩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포기하면 탈락이다. 절대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격투 훈련도 강도가 세졌는데 이제는 실전처럼 서로 대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훈련 중 한수진 보조교관과 대련했을 때 저는 단 3초 만에 바닥에 나뒹굴었고 우수 졸업생과 신입생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각오하고 있던 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얼음물 극복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3월은 아직 추운데 산속 계곡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주교관이 우리를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추위를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 적지에 침투했을 때 강을 건너야 할 수도 있고 추운 곳에 숨어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 훈련을 못 견디면 공작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는 우리를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다리가 저리며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주교관은 10분만 버텨라고 했지만 그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동기들은 5분도 못 버티고 비명을 지르며 물 밖으로 나왔고 교관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약골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녀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간신히 10분을 채웠고 물에서 나왔을 때는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 주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목까지 물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시간도 점점 늘어나서 10분에서 20분, 30분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은 4월 말, 아직도 추운 날씨에 목까지 물에 잠긴 채 30분을 버텨야 했을 때였어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동기가 안 돼, 못하겠어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주교관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죽어. 이년아, 죽으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는 곳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요. 주교관의 고함과 함께 그 동기의 머리가 물속으로 처박혔고 몇 초 후 다시 끌어올려졌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교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너를 고문할 때 눈물 흘린다고 봐주는 줄 아느냐? 여기서 못 버티면 실전에서는 죽는다. 그날 이후로 그 동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이제 기본 체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15kg 배낭을 메고 20km를 달릴 수 있었고 얼음물에 30분씩 들어가도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격투에서도 제법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20명 중 이미 2명이 탈락해서 18명만 남았습니다. 한 명은 얼음물 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고 다른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교관은 자진 포기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끝까지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1년차 후반부터는 특수기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어 집중 교육인데 저는 이미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여기서는 더 깊이 배워야 했어요.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 다양한 억양을 구사하는 법, 그리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도 동시에 배워야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외국어만 공부했고 저녁에는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태국어나 스페인어 같은 언어도 기초를 배웠는데 임무지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또한 위장 신분을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짜 이름, 직업, 가족사를 만들어 외우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중국 선양에서 온 무역회사 직원 리메이라는 신분을 받았고 부모님 이름, 출신 학교, 직장 주소, 좋아하는 음식까지 세세하게 외워야 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다시라는 고함과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단일 초의 망설임도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2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위험한 훈련들이 시작됐습니다. 암호 통신과 독도법 훈련인데 지도를 통째로 외운 뒤 실제 산속에서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했고 길을 잃으면 이틀 동안 굶으며 스스로 찾아 나와야 했어요. 저는 한 번 길을 잃어서 이틀간 산속을 헤맸는데 나무 껍질을 씹어먹고 계곡물을 마시며 간신히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방향 감각이 더 예민해졌고 어떤 곳에서도 길을 찾을 자신이 생겼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살인 기술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을 제압하는 법, 급소를 공격해 죽이는 법, 일상 물건을 무기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주교관은 인체 모형을 보여주며 여기를 이렇게 치면 기절하고 여기를 저렇게 누르면 죽는다며 설명했고 우리는 그걸 실제로 연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2년차 후반에 또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격투 훈련 중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녀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15명만 남았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갔습니다. 3년 차에는 실전 대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훈련소 한쪽에 시가전 훈련장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서울 종로구를 본떠서 만든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너희는 언젠가 남조선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곳에 거리를 익혀두어라는 교관의 말과 함께 우리는 그 모형 거리에서 수없이 훈련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걷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섞이는지,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치는지를 배웠고 실제처럼 연기하며 몸에 익혔습니다. 또한 미인계 연습도 했는데 이건 정말 불편했습니다. 남자 교관들을 상대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신뢰를 얻으며 어떻게 정보를 빼내는지를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3년 차 말, 드디어 최종 시험이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산속에서 생존하며 모의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지도도, 나침반도, 식량도 없이 오직 훈련받은 기술만으로 살아남아야 했고 목표 지점에 도착해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 산속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눈을 녹여 마시며 버텼고 사흘 만에 목표 지점에 도착해 암호 문서를 찾아 무사히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제 몸무게는 5kg이나 빠져 있었지만 저는 해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시험을 통과한 우리는 15명이었습니다. 처음 20명 중 5명이 탈락했고 우리는 3년간의 지옥을 견뎌낸 전사들이었어요. 2021년 1월 졸업식이 열렸고 총국장이 나와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의 검이다. 공화국 최고의 전사들이다. 우리는 모두 의해라고 외쳤고 총국장은 특히 박지원 동무는 훈련 전 과정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말하며 저를 표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고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몸 조심하렴이라 하셨으며 오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21년 4월 정찰 총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원 동무는 첫 해외 임무로 태국 방콕에 파견된다. 우수 졸업생인 만큼 경험 있는 선배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하게 될 것이다. 본부에 도착해보니 훈련소에서 보조교관이셨던 한수진 선배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원아, 우리 함께 일하게 됐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선배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정찰총국 해외 공작원이 되었고 곧 첫 해외 임무지인 태국 방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고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배님과 함께 평양을 떠나기 전 저는 보통 강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길, 가족들과 산책하던 그곳을 바라보며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다른 세상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강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선배님도 비슷한 심정이셨을 텐데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오빠는 동생, 나라 위에 잘하고 와라고 격려했고 아버지는 조심히 다녀오너라고 하셨어요. 2021년 4월, 저는 한수진 선배님과 함께 생애 첫 해외 임무지인 태국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3년간의 지옥 훈련을 견뎌냈고 이제 진짜 공작원으로 일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수진 선배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긴장되지. 나도 처음이라 떨려라고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도 해외 임무는 처음이셨거든요. 우리의 위장 신부는 중국 선양에서 온 무역회사 직원들이었고 저는 리메이, 선배님은 왕리나라는 이름을 썼어요.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을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포섭할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평양 순환공항보다 몇 배는 크고 화려했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움직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 훈련소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침착하게 중국어로 대답했고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한 후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켜줬습니다. 선배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첫 관문은 통과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그리고 길거리마다 가득한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 특히 놀라웠던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하게 밝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밤 10시면 거리가 텅 비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선배님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방콕은 처음이지. 나도 이런 곳은 처음 봐. 정말 다른 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우리는 평양 본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아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부에서는 당분간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라는 지시가 왔고 우리는 며칠간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했어요. 한식당, 쇼핑몰, 관광지, 호텔 라운지 같은 곳들이 주요 목표였고 우리는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첫 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쯤 배가 고파서 호텔 근처를 걷다가 세븐일레븐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계산대에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같은 걸 하나 집어 들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바트,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렇게 간편하게 음식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거나 장마당에서 힘들게 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내내 원하는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선배님과 나눠 먹으며 저는 선배님, 여기 사람들은 정말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놀랐어. 이게 자본주의구나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공작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방콕의 한 무역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인들을 접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중국 무역회사 직원 신분으로 박람회에 등록했고 한국 부스들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한 전자부품 회사 부스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직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유창한 중국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저는 훈련받은 대로 미소를 지으며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람회에서 만났던 리메이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방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식사를 하며 그분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과 중국, 태국을 오가며 전자부품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척하며 그럼 자주 태국에 오시나요? 라고 물었고 그분은 네,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요. 방콕에 거래처가 많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태국에 오는 한국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요 타깃이었거든요. 저는 훈련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그분의 일정, 거래처, 심지어 가족 이야기까지 조금씩 해냈습니다. 가족분들은 한국에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분은 네,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아들이 요즘 취업 준비 중이라 걱정이 많네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그저 평범하게 사업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일 뿐인데 저는 이분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그분은 리메이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 같네요 라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선배님에게 보고했을 때 선배님은 잘했어. 지원아, 이제 이분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배님 목소리에도 뭔가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분과 여러 번 만났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다른 한국 사업가들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는데 제 중국 친구 리메이입니다. 무역 쪽 일하는 분이에요 라며 자연스럽게 연결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서너 명의 한국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고 평양 본부에서는 훌륭하다는 칭찬과 함께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공작 활동이었지만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순수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국 사업가 한 분이 저와 선배님을 자신의 호텔 라운지로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소주를 꺼내 놓으며 한국 술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중국 바이주랑 비슷해요 라고 권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한 잔씩 마셨는데 그분이 취기가 오르자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안쓰러워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제 아버지가 함경도 출신이셨거든요. 6.25 때 내려오셨는데 평생 고향 생각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분은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통일을 바라고 있었어요. 훈련소에서는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를 적으로 보고 멸시한다고 배웠는데 제 앞에 앉은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러시군요 라고만 대답했고 선배님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선배님과 둘이 있을 때 선배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오늘 그 말 들었지? 나 솔직히 혼란스러워.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잖아.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배님. 여기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해요.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선배님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이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돼.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나도 내 생각에 동의해. 뭔가 잘못됐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콕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한 서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한국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제목이 탈북자의 증언, 자유를 찾아서였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중에는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겨 굶주렸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으며 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손에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본 것,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책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점을 나왔을 때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날 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선배님, 오늘 서점에서 탈북자들이 쓴 책을 봤어요. 거기에는 선배님이 제 말을 끊으며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지원아, 그런 책 보면 안 돼. 만약 본부에서 알면 우리 조사받아. 하지만 선배님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도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방콕의 한 쇼핑몰 서점에서 다시 그 책을 몰래 샀습니다. 호텔 방에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읽었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충격이었어요.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성분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 가족은 풀뿌리를 캐 먹으며 버텼다. 같은 증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에 와서 자유를 느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어요. 책을 다 읽고 선배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고 저도 울컥했어요. 선배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던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방콕에서 본 것,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밤 책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의 공작 활동은 계속됐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사업가들을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그들의 정보를 평양에 보고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 선배님이 지원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의심하면서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석 달간의 첫 임무를 마치고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오빠를 만났는데 그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우리 딸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구나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본 것을 말씀드릴 수 없었고 제 마음속 혼란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선배님과 가끔 만나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폈고 절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석 달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방콕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선배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내일 보통강변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나가 선배님을 만났어요. 선배님은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번에 다시 나가면 우리 더 조심해야 해. 방콕에서 본 것, 느낀 것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눈과 귀를 더 열어야 할 것 같아. 진실이 뭔지 더 알아봐야 해. 저는 선배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022년 1월 우리는 다시 방콕으로 날아갔고 이번에는 임무가 더 구체적이고 위험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하달된 새 지시는 한국 사업가 중 정부 관련 일을 하거나 군수업체와 연관된 사람을 찾아 깊이 포섭하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친분을 쌓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를 빼내고 가능하다면 장기 협력자로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배님과 저는 호텔방에서 이 지시서를 읽으며 서로를 바라봤는데 선배님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역력했어요. 지원아, 이번 임무는 정말 위험해.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방콕의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저는 새로운 타깃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받아보니 한국의 중견 방산 부품 회사 해외 영업 이사였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선양에서 온 리메이라고 합니다. 귀사의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며 대화를 시작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방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자신의 회사와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는데
우리 회사는 주로 군용 통신장비 부품을 만들어요. 물론 민수용도 하지만 주력은 국방 쪽이죠.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도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어서 시장 가능성이 크거든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정말 흥미로운 분야네요. 그럼 한국 국방부와도 긴밀하게 일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조금 경계하는 듯 하다가도 당연히 정부 조달 사업도 하죠. 하지만 세부적인 건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바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물으면 의심받으니까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비즈니스상 기밀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얼마나 자주 태국에 오시나요? 그분은 편안해지며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거래처 미팅도 있고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이사님과 정기적으로 만났고 점점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하며 사업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소주를 마시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메이 씨,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때로는 괴로워요. 가족들 보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데 회사 실적 때문에 해외를 떠돌아다녀야 하니까.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요즘 사춘기라 아빠 없으면 말썽도 많이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도 그저 평범한 가장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일 뿐인데 저는 이분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요즘 한국 방산 업계 분위기는 어때요? 뉴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었다던데요. 김 이사님은 소주를 한 잔 마시며 맞아요. 요즘 우리 업계가 정말 호황이에요. 특히 중동이랑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죠. 우리 회사도 작년 대비 매출이 30% 넘게 올랐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주로 어느 나라로 수출하세요? 그분은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중동 쪽이랑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호텔로 돌아와 아무아에서 평양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잘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라. 가능하면 회사 내부 자료나 거래처 명단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기밀 자료를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 이사님이 리메이 씨, 다음 주에 우리 회사 동료 한 분이 방콕에 오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김 이사님의 동료인 박 과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40대 초반의 젊은 분으로 영업 쪽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박 과장님은 리메이 씨, 중국 쪽 거래처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데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제가 선영의 좋은 분들 알고 있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답했고 며칠 후 가짜 중국 거래처 명함과 연락처를 만들어 전달했어요. 물론 그 연락처는 평양 본부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였고 만약 박 과장님이 연락하면 본부에서 중국 사람 행세를 하며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한국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안으로 파고들었고 평양 본부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김 이사님과 박 과장님 모두 정말 착한 분들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거든요. 특히 김 이사님은 어느 날 리메이 씨, 사실 당신을 보면 우리 딸 생각이 나요. 나이도 비슷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여서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밤 선배님과 호텔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선배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김 이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분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저는 그분을 속이고 있잖아요. 선배님도 한숨을 쉬며 나도 알아, 지원아. 나도 똑같아.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이게 우리 임무야.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요? 선배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어. 우리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이게 숭고한 임무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어. 특히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고 나서는 더 헷갈려. 그들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풍족하게 살고 있어. 그 순간 저희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역죄였으니까요. 2022년 중반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귀국을 준비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동시에 최종 임무로 김 이사의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려온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김 이사님한테 회사 기밀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배님과 의논했지만 선배님도 난처해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김 이사님과 저녁을 먹으며 이사님, 요즘 저희 회사에서 한국 방산업계 시장 조사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거 있으세요? 공개된 정보면 괜찮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이사님은 공개 자료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자료는 정말 공개된 홍보 자료뿐이었고 기밀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평양에 보고하면서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상대방이 의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본부에서는 미흡하다는 답변만 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이사님을 더 이상 배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근 해외 공작원 중 몇 명이 본부 연락이 끊겼다. 너희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탈북한 거죠. 선배님도 그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었는데 그날 밤 선배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혹시 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여기 남는 거?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선배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이 라고 말했지만 선배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그래,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지원아, 우리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8월, 우리는 평양으로 귀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콕을 떠나기 전날, 저는 김 이사님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잠시 중국 본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김 이사님은 아쉬워하며 그렇군요. 리메이 씨, 정말 좋은 인연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라고 물었고 저는 거짓말로 물론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다시 못 만날 거예요. 미안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선배님과 저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원아, 우리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다시 나간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초 평양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귀국 후 석 달 동안 저희는 본부에서 보고와 재교육을 받았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정찰 총국 내부에서 대대적인 검열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특히 해외 공작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2023년 2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찰 총국 소속 고위 간부 몇 명이 숙청됐다는 거예요.
공식 발표된 이유는 혁명적 규율회의 및 자본주의 사상 침투였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가 알던 교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을 만나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선배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원아, 이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 그분도 우리처럼 해외에서 오래 일했던 분이잖아.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숙청된 간부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고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내가 의심받으면 부모님과 오빠도 3월 초 본부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는데 최근 3년 내 해외 파견 경력이 있는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사상 점검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말이 재교육이지 사실상 우리를 조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보위부 조사관 앞에 앉아 신문을 봤는데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동무는 방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한국 사업가들을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에 동요된 적은 없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조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도 봤고 탈북자 책도 읽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속으로 체제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고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며 제 반응을 살폈지만 저는 일관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도 비슷한 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우리 둘 다 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본부에서는 조사 결과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재교육 후 재파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월 말 본부에서 태국 방콕 임무를 재개한다. 박지원과 한수진은 5월 중순 재파견 예정이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 선배님이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후 선배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만약 조사받으면 우리가 방콕에서 한 생각들, 의심했던 것들이 다 들통날 것 같아. 보위부 사람들은 거짓말을 금방 알아채거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선배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벗어난다는 건, 그건 곧, 선배님, 그게 탈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배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지원아,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남으면 어떻게 돼? 조사받고, 의심받고, 언젠가는 숙청당할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다 끌려가.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탈출하면 적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저는 선배님의 말을 들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오빠. 하지만 동시에 숙청당한 간부들의 이야기도 떠올랐어요. 선배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원아, 나 혼자 결정하기 무서워.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요. 선배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나도 그게 제일 괴로워. 하지만 지원아, 우리가 여기 남아서 숙청당하면 어차피 가족들도 연좌제로 끌려가.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탈출해서 살아남으면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선배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함께 갈게요. 선배님이 제 손을 꼭 잡아. 고마워. 지원아, 우리 꼭 성공하자.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언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외 파견 중에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까지 약 보름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지원아, 이번에도 조심히 다녀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보통강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길, 가족들과 명절마다 왔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는 여기를 못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아침, 저와 선배님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배웅을 나왔는데 마지막 포옹을 할 때 저는 울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다녀올게요. 건강하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평양이 점점 멀어질 때 선배님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꼭 성공하자. 2023년 5월 15일,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공작원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탈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평양 본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보고했고 한국 사업가들과의 관계를 재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사실 우리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주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본부에서 의심할 수 있었고 너무 늦으면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평소처럼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을 파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대사관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외 파견 중에 모아둔 달러가 약 1,500달러 정도 있었고 여기에 공작 자금 중 일부를 조심스럽게 빼돌려 2,000달러를 더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였지만 이미 탈출을 결심한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D-Day는 6월 15일로 정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인데 그때쯤이면 본부를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도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혹시 본부에서 이상한 연락이 오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밤에는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본부와의 정기 연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암호 통신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했는데 매번 거짓 보고를 올리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한국 사업가들과 접촉을 재개했으며 새로운 타깃을 물색 중입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속으로는 미안합니다. 저희는 곧 대신할 겁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 초, 우리는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탈출 당일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했는데 최소한으로만 챙기기로 했어요. 여권, 신분증, 돈, 그리고 정찰총국 공작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몇 장. 짐이 많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대사관까지 가는 경로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근처 대로에서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대사관 주소를 보여주며 가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태국어로 한국 대사관에 가주세요라는 문장을 외웠고 발음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6월 10일, D-Day 닷새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대사관 근처를 걸었는데 경비원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배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저기야. 저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원아, 정말 갈 거지?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내일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선배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준비됐어요. 우리 함께 가요. 끝까지 함께요. 우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6월 14일, D-Day 하루 전날,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전에는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는 척했고, 오후에는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기는 척했어요. 밤 10시쯤, 저는 평양 본부에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내일 한국 사업가와 미팅 예정.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본부는 잘했다는 답신을 보냈고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정이 넘어 선배님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는데 방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태어나서 자란 평양, 보통강변, 그 모든 추억들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2023년 6월 15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디데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북한 공작원 박지원의 마지막 모습이야. 오전 10시, 우리는 호텔 프런트에 오늘 관광 나갔다 올게요라고 평범하게 인사하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작은 핸드백 하나씩 들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와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았고 기사에게 미리 준비한 주소를 보여주며 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저와 선배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거리가 지나갔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쯤 평양에서는 아침이겠지. 부모님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실까? 택시는 약 30분을 달렸고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앞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대사관 건물이 서 있었고 경비원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제 팔을 잡으며 지원아, 마지막이야. 정말 갈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함께 가요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양의 집, 보통강변, 훈련소에서의 3년, 방콕에서 본 자유, 그리고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외 공작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고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대사관 직원 몇 명이 나왔고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십니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공작원 신분증과 여권을 꺼내 보여주었고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바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선배님이 저를 부축하며 지원아, 우리 해냈어. 이제 안전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쯤 평양 본부에서는 우리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아챘을 거야. 곧 부모님과 오빠, 선배님 아버지에게 연락이 갈 거야. 대사관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진정하세요. 지금 서울 본부와 연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님도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진짜 잘한 걸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몇 시간 후 국정원 담당자가 도착했고 그분은 차분하게 두 분이 정말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정찰총국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확인 과정이 복잡했고 우리는 며칠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훈련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 남은 가족은 누구입니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평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합니다. 각오는 하셨겠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버지, 외동딸이 이렇게 불효를 저질렀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북한 당국에서 두 분을 반역자 공작원으로 수배령을 내렸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두 분을 비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저는 그 보도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박지원과 한수진은 조국을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한 반역자들이다. 그들의 가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선배님도 아버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가족들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고 담당자가 두 분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북한에 남았다면 결국 숙청당했을 겁니다 라고 위로해줬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는데 부모님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오빠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선배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네, 선배님. 우리 꼭 잘 살아야 해요. 그게 가족들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신원 확인 과정도 길었습니다. 정찰총국 출신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수행했던 임무들을 상세히 조사했어요. 김 이사님과 접촉했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걱정 마세요. 그분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주의 차원에서 통보는 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우리는 특별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 오빠, 미안해요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담당자가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비로소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이동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하나원에 도착해서 처음 받은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 이해였습니다. 강사님이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님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찰총국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국정원 조사를 석 달간 더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했던 임무들, 알고 있는 정보들을 상세히 진술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해외 공작 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밝혔어요. 담당자는 두 분의 증언이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가족들 생각이 났고 특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그리웠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선배님과 함께 방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잘 계시죠? 제가 불효를 저질렀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선배님도 아버지, 딸이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하나원 생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한 탈북자 선배님은 처음에는 다들 가족 생각에 힘들어해요. 하지만 여기서 잘 살아가는 게 가족들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고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석 달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2023년 10월 저희는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선배님과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각각 얻었는데 같은 건물 3층과 4층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지원아,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부터 하나원까지 약 5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023년 10월, 드디어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처음 혼자 방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공간이야.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내만의 공간.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매일이 신기함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도 배웠지만 직접 24시간 편의점에 가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새벽 3시에도 문이 열려 있고 삼각김밥 하나를 사더라도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롯데마트에 들어갔는데 과일 코너에만 수십 종류의 과일이 있고 고기 코너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쌀 한 포대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에서는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쌀 20kg을 살 수 있구나. 저는 카트를 밀고 다니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님도 같이 갔었는데 지원아, 우리 진짜 자유로운 곳에 왔구나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투표였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때 처음 투표를 했는데 투표소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는구나. 이게 민주주의구나. 내가 직접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구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나올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북한에서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와 억양이었어요. 저는 북한식 억양이 강했고 가끔 북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동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었다가 직원이 당황해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 아, 죄송해요 라고 사과한 적도 있었어요. 선배님은 지원아, 우리 천천히 배우면 돼. 조급해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때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취업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고 영어와 태국어,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을 볼 때 정말 떨렸는데 탈북자이시군요.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면접관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니 첫 출근 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회사 동료들이 안녕하세요, 박지원 씨라며 반갑게 인사해줬고 저는 어색하게 네,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동료 한 분이 지원 씨,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북한에서는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먹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다니.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동료가 아니에요. 지원 씨가 원하는 거 먹어요라며 웃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저는 그 돈으로 선배님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구우며 선배님이 지원아, 우리가 우리 돈으로 고기를 사 먹고 있어. 이게 자유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남은 돈은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따로 모아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쓰려고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에도 가족들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히 그리웠고 밤마다 꿈에서 부모님과 오빠를 봤어요. 2024년 설날, 저는 선배님과 함께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잘 계시죠? 불효녀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선배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외동딸이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절을 하셨어요. 2024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몇 달간 같이 일하며 친해졌고, 어느 날 그분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지원 씨, 지원 씨가 좋아요. 사귀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해서, 저는 탈북자인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은 웃으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그분과 손을 잡고,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내가 꿈꿨던 자유로운 삶이구나. 그분은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다만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선배님과 저는 함께 서울 시내를 걸었는데, 거리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빛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다니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선배님이 지원아, 우리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배님. 우리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잘 해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울었고, 많이 웃었다. 가족들이 그립지만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과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누구도 제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누구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으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탈북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현재, 저는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고,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선배님도 탈북자 지원 NGO에서 일하며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건물에 살며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위로합니다. 선배님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고, 저도 선배님께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자유를 꿈꾸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제 부모님과 오빠, 선배님 아버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한의 현실이 어떠한지, 탈북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가끔 탈북자 모임에 가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두 가족을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저는 가족을 희생하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무게를 평생 지고 살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통일이 하루빨리 와서 제가 부모님과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선배님이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기를, 그리고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 겁니다.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남산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보여드리고 한강변을 함께 걸으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오빠와는 삼겹살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 남편과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나요? 왜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하나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수진 선배님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요. 2025년 1월 박지원, 한수진. 감사합니다.